자, 계속해서 마켓나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국과 미국의 이 기싸움, 관세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중국도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하고 긴장하면서 대응하다 보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위축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간밤에 미국 시장도 관세 전쟁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심리가 작동이 됐고 우리 시장도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어제 샘 올트먼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샘 올트먼이 그래도 우리 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고 갔습니다. 의료나 AI, 로봇 이런 쪽으로 한번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땡큐 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샘 올트먼의 CEO, AI 협력 관계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승 그리고 한 축은 역시나 실적 시즌의 실적입니다. 그렇죠.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을 중심으로 또 주주환원 기대감이 동반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에 힘이 실리는 종목을 중심으로 오늘 시장 상승을 이끌어서 결국 코스피는 2,500선까지는 사수했는데 조금 더 욕심을 냈으면 하는 주 중반, 주 후반의 시장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어떤 이슈나 업종, 종목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면서 시장 대응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을 통해서 오늘의 또 주요 이슈들, 시장을 움직이는 것들을 볼 텐데 싱크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로봇, AI 소프트웨어, 정유, 그리고 의료 AI 이런 쪽 반도체까지 상승 탄력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일단은 가장 어제 샘 올트먼이 이제 방한을 했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것의 수혜를 오늘 시장에서 좀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되고 있어요. 로봇 그리고 의료 AI, AI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지금 좋은 매기가 퍼지고 있는데 어제 샘 올트먼이 얘기를 했잖아요. 로봇과 관련해서 로봇공학 한국에서 관심 많지 않냐. 본인도 관심이 많다. 오픈 AI 쪽에서도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의료 AI, 의료 로봇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새로운 사업을 펼칠 텐데 한국 기업들과 좀 많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료 AI, 로봇이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러다 보면은 트럼프의 수혜주가 되기도 하고 오픈 AI, 샘 올트먼의 수혜주가 되는 것도 함께 엮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AI로 넘어와서 AI 소프트웨어도 함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 장 시작하고 1시간 정도 되니까 상승 탄력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에 계속되는 질주가 나타나고 있고 간밤에 팔란티어가 주가가 20%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AI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팔란티어의 주가가 $100를 넘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관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도 오늘 모처럼 만에 좀 좋은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3,000당 제약도 오늘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외에 정유 석유주가 오랜만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제 금호석유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사실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주가도 지금 거의 역사상 신저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요. 일단은 너무 낮아져 있다. 이젠 더 떨어질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인지 정유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원전이나 조선같이 그동안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던 업종들은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전선도 역시 마찬가지죠. 트럼프의 수혜, AI의 수혜라고 할 수 있는 업종들은 오늘 조금
쉬어가고 있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는 좋네요. 방사는 그래도 여전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오랜만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건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모처럼 만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오늘도 일단은 상승 탄력 나타내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같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을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뭐 직접적인 반도체 이슈는 없었는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시장을 움직이는 건 어쨌든 반도체니까요. 트럼프와 시진핑의 협상 기대감,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일단은 뭐 촉발이 됐습니다. 중국의 이 미국산 10%의 맞불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어제 전격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캐나다, 멕시코와는 어쨌든 미국이 협상을 했는데 중국과의 협상은 아직까지는 수월하게 펼쳐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중국 관세 10% 추가적으로 미국 시간으로 4일 0시부터 발효가 됐고요. 이에 대해서 중국이 즉각적으로 우리도 맞대응을 나서겠다. 미국산 석탄이나 LNG에 15%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어제 시장에서 약간 출렁거리는 모습 보였죠. 어제 상승 탄력이 좋다가 이 관세에 중국에 맞불을 놓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수가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우리 시장이 거래를 마감했고 간밤에 뉴욕 시장도 역시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었는데 시진핑과 통화 적절한 때 하겠다. 맞불 놓는 중국의 관세 괜찮다. 뭐 그 정도는 뭐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다시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뒀습니다. 중국도 이 관세를 보복 관세를 2월 10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이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를 해서 뭔가 또 협상의 여지가 나타나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여지도 나타날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함께 상승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려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어쨌든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 나옵니다. 정치적 관세다. 실제 관세를 때리고 매기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협상하는 관세의 모습이 양상이 계속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중국 이야기 나왔으니까 다음엔 유럽으로 갈 거다. 보복 관세. 여기에다가 아시아 쪽, 우리나라 쪽, 아시아, 일본 쪽으로도 관세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을 일단 올려주고 있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용 회장의 10년간의 사법 리스크 족쇄가 풀린 이후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종가로 봤을 때 한 3%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죠. 오늘 추가적으로 1% 넘는 반등세 보여주면서 현재 주가가 53,200원입니다. 다만 수급적인 포인트로 봤을 때 외국인이 현재 25만 주 정도 매도 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는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현재하고 있는데 3% 넘는 상승세. 하지만 20만 원 선은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19만 6,900원 선 현재 주가이고 현재 외국인의 매수세가 삼성전자와 반대로 들어오는데 15만 주 정도 들어오니까 이것도 참고해 보십시오. 오늘 반도체 관련주 쪽에서는 HPSP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2조 대여로 시장에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모펀드에서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이쪽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 쪽에서 열처리 공정 장비를 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나 TSMC, 파운드리 기업에 장비를 대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8% 강세 힘을 보이면서 31,60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역대 최고의 실적 성적표를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 2% 상승하면서 10만 8,400원 선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20년 동안 매출이 8배 성장했다라는 기록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해낼 수 있을까요?
더해서 테크윈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테스터용 핸들링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HBM 국산화 관련주로 부각을 받은 바가 있었죠. 현재 1.5% 상승하면서 41,600원 선 가리키고 있고 전반적으로 오늘 반도체 관련주 상승 탄력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LG CNS,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이 많으셨을 텐데 결국에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코스피에 입성을 한 첫날인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희도 주시를 하면서 잘 살펴봤는데 일단은 기대만큼 뭔가 강한 상승이 나오진 않네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LG CNS가 오늘 상장 첫날 주가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 6조 원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금도 청약할 때도 자금이 20조 원 넘게 모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흥행은 성공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과연 오늘 첫날 따상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상승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준 공모가가 61,900원이었고요. 시초가 오늘 형성한 게 65,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체크해봤을 때는 이거 둘 다 하회하고 있긴 했습니다. 낙폭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고 시장에서는 일단은 여전히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들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고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장 당일 오늘이죠. 유통 가능 물량이 전체 주식수의 한 28.5%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첫날 좀 매도하는 물량이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들도 있었는데 주가 흐름은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LG CNS를 보셨듯이 작년부터 해서 지금 계속 상장하는 종목들이 그다지 첫날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모주 한파, 요즘 날씨도 너무 추운데 공모주 한파가 시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새내기주들이 뭔가 신고식을 할 때 뚜렷한 상승, 화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좀 개선돼야 하고 조금 더 활성화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고요. 그렇다면 LG CNS를 포함해서 오늘 주가, LG CNS 주가를 일단 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IPO 시장의 최대 대여가 오늘 상장을 했는데 첫날은 주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모가가 61,900원이었는데 시초가 역시 공모가를 하회해서 출발했고요. 현재 주가 역시 6만 원 선 이탈하면서 59,500원 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은 한 114대 1이었었는데 결국 현재 주가에서 봤을 때 시총은 6조 이상을 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5조 7,100억 원 그쪽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새내기 관련주가 상장 이후에 처참한 참혹기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벽을 앞으로 잘 뚫을 수 있을지 좀 그런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주가는 4% 하락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 그룹이 오히려 잘 가는 흐름들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DX라고 해서 디지털 전환, IT 서비스 기업이죠. 대표적으로 포스코 DX, 삼성 SDI, 그리고 직접 비교 기업으로 언급됐던 현대오토에버는 오히려 잘 가는 흐름으로 3에서 4%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LG CNS의 최대 주주는 LG입니다. 오늘 소폭 상승세 큰 변화 없이 움직인다라는 점에서 희비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LG CNS 상장 관련주 살펴드렸습니다. 마지막 테마 만나보시죠. 자, 마지막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힘을 불어넣어준 게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어제는 헬로우 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땡큐를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샘 알트만 때문에 우리 시장에 그나마 좋은 종목들이 보이고 있고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샘 올트만이 하루 정도 있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났고 손정희 회장도 깜짝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도 갑자기 우리나라에 와서 3자 회동을 펼쳤죠. 여기에다가 최태원 회장도 만났고 어제 행사에서 카카오의 정신화 대표와도 함께 뭔가 브리핑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행사들을 가졌습니다. 자, 이러면서 그렇다면 이번에 와서 샘 올트만의 수혜주 가장 부각받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의료용 챗 GPT를 내놓을 것이다. 이런 서비스를 할 것이다라고 행사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로봇이라든지 의료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협업을 좀 많이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중도 내비쳤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의료 AI나 의료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전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휴머노이드 쪽으로만 좀 집중이 됐다면 이제는 샘 올트먼 덕분에 의료 로봇이나 의료 AI 쪽으로도 온기가 퍼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과연 이런 온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추세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을지 저희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된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다 의료 AI 관련주 로봇과 연결돼서 꼽아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솔트룩스가 있는데 카카오가 지분하는 50% 갖고 있는 헬스케어 기업 있거든요. 그 기업과 함께 솔트룩스가 AI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현재 시간대 16% 급등 32,850원 선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탑스도 삼성전자와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로봇을 위탁 생산한다라는 사실을 공식화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6% 상승하면서 21,700원이고요.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그 로봇 자동화 대표적인 기업으로 부각을 받았는데 AI 로봇 관련해서 휴머노이드 쪽으로 개발을 할 것으로 앞으로 청사진이 그려지는 기업이죠. 현재 3% 가깝게 상승하면서 33,950원이고요. 루닉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의료 AI 관련주입니다. 오늘은 약세, 하지만 뷰노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대감 있네요. 올해 흑자 전환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0.4% 상승한 24,700원 되겠습니다. 의료 AI 관련주, 오픈 AI 관련주로도 묶인다라는 부분도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로서 일단은 긍정적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더 개별적으로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답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요. 이데일리온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요.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3대 지수 일제일 상승이고 특히나 기술주가 강했고요. 국내 증시도 이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강한 반등 오늘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을까요?
역시나 이제 미국 증시도 이 트럼프로 시작해서 트럼프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장이 트럼프의 입에 좌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엊그저께 트럼프가 이 바로 이웃 나라인 캐나다와 이 멕시코에게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미국 시장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하지만 이 멕시코가 1만 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국경을 봉쇄하고 또 캐나다도 여기에 협조를 해서 국경을 봉쇄하면서 뭐 말 그대로 펜타닐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걸 막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달 동안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또 폭등을 했죠. 말 그대로 트럼프의 그 입에 이 시장이 좌우되는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서 시장이 일희일비한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다행인 건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고 그에 따라 시장이 그나마 좀 견조한 기업의 실적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이죠. 팔란티어 같은 경우 작년 한 해만 한 300% 정도 주가가 오른 상태인데요. 어저께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또 시장에서 23%나 급등을 했는데요.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에서 뭐 중소형주들이나 그런 종목들이 보여주는 모습인데 팔란티어도 꽤 큰 종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실적 발표와 함께 23%나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실적이 워낙 좋은 데다가 AI라는 지금 시장의 핫한 아이템이 또 뒷배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AI 바람이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불고 있는데요. 이 오픈 AI라는 이 AI 창시자, 이 창업자죠. 창업자 샘 알트먼이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왔고 또 인도로 날아간다는데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오픈 AI의 기술력과 또 이런 것들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또 이렇게 많이 흥분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돈이 이 미국 증시에서 또 이 AI 쪽에 돈이 몰려가는 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을 잘 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죄송합니다. 중국이 딥시크로 충격을 준 것에 대해서 오픈 AI 쪽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도전과 응전이랄까요? 이런 분위기가 시장 내에서 미국 증시에서도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7%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애플이 중국 쪽에서 죽을 쑥인다고 그래가지고 실적이 주가가 별로 안 좋았는데요. 그나마 전 세계 시장에서 스마트폰 시장이 7%가 증가했다는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 애플 주가가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이 미국 증시 내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움직여준다는 건 그에 딸린 식구들, 즉 부품회사나 또 마케팅 회사나 그 딸려있는 식구들도 모두 함께 먹을 것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 증시는 기업들이 떠받치고 그리고 트럼프의 입에 의해서 급등락을 하는 그런 불확실한 장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이 요동치는 게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증시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트럼프의 발언에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한미일 AI 동맹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역시나 이제 샘 알트먼이 우리나라 네. 방문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습니다. 와서 여러 대기업들을 다 만나고 다닙니다. 특히나 이 미국에서 트럼프 앞에서 이제 오픈 AI 쪽과 또 이제 그 미국의 회사들이 이 스타게이트라는 합작사를 만들어서 AI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약 5천억 달러를 4년 동안 이제 트럼프의 임기 동안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 소프트뱅크와 또 삼성전자 이 회장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보면 이 오픈 AI의 이 샘 알트만 쪽이 소프트웨어, 즉 AI 쪽 기술을 낸다면 하드웨어 쪽은 삼성전자가 되고 그 사이에 돈은 소프트뱅크가 되는 겁니다. 이 삼각구도가 이 하나의 동맹으로 AI 동맹으로 만들어지면 이 나름대로 이게 미국의 AI 동맹과 그 스타게이트라는 거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말 그대로 전 세계, 특히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같은 이 자유 경제 체제에 있는 국가들이 하나의 AI로 묶여지는 효과를 누리고 있고 이거는 또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쪽에서 그나마 좀 뭔가 시장이 AI 쪽에 힘이 쏠리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이 오픈 AI 샘 알트만 사장은 이 카카오 사장 대표이사와 또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와 동맹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카카오랑 오픈 AI가 손을 잡는 건 기본적으로 이 카카오가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이런 빅데이터들, 이 빅데이터가 오픈 AI의 학습 자료로 전부 제공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는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요. 이 말 그대로 이 플랫폼,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 카카오라는 서비스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여기에 우리 한국인들은 많은 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모든 빅데이터를 오픈 AI가 가져가게 되고 솔직히 해외 나가서 특히 해외 전시회 같은 데 가서 만나보면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이런 대표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이 전 세계적으로 2, 3년 정도 진보된 기술을 갖고 있고 그런 기술을 갖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꼭 미래를 갔다 온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 이 현재 우리 사회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몇 년 정도 앞서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시장에서 오픈 AI가 이 익숙해져 있는 한국인들의 생활 패턴을 갖고 오픈 AI가 자기네 AI를 학습시킬 수 있으면 앞으로 2, 3년을 더 먼저 살아본 AI가 새로운 미래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카카오와 동맹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는 독자적인 AI 모델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전에 구글이 검색 엔진을 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네이버와 한판 붙었을 때 물론 지금은 검색 엔진 부분에서 구글 쪽이 좀 유리한 부분이지만 여전히 헤게모니를 네이버는 포기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대등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토종 기업으로서 나름대로 기술력이 매년 한 5천억 넘게 기술 투자를 해왔고 그러한 것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특히 우리 증시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서 계속 돈을 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분율이 36.11%, 지난해 7월 10일 날 기록한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2월 3일,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32.18%까지 이 코스피 내에 지분율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뜻은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서 외국인들이 돈을 뺐다는 건 지난해 연말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3월 말부터 공매도가 시작됩니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높은 주가에서 공매도를 때리고 말 그대로 주가가 낮아졌을 때 다시 사가지고 상환을 하는 이 차이를 먹는 매매 행태입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주면 올라줄수록 공매도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이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것까지 보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달러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 말뜻은 굉장히 외환 보유고 면에서 굉장히 여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1,450원대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 외환 보유가 줄어드는 건 한국은행이든 기획재정부든 실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헐어서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 증시에서 이번에 LG CNS가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AI 업체이기도 하고 이 클라우드 쪽에도 특화되어 있는 업체인데 이 공모가가 그렇게 높게 결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첫날부터 엄청난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런 물량들이 대부분 소화되고 나면 이 LG CNS는 시장 테마인 지금 AI 테마와 가장 적합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기업인 LG그룹이 오랜만에 상장을 시켰다는 의미에서 나름대로 시장에서 바닥을 확인하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오픈 AI가 불어온 이 바람이 우리나라 카카오나 네이버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이고 AI 쪽에 돈이 몰려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픈 AI의 AI 동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카카오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또 네이버 이혜진 창업자가 7년 만에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AI에 뒤처질 수 없다. 우리가 더 발전하겠다. 뭐 이러한 의미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네이버가 또 앞으로 또 AI 관련해서 투자에 또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는 이슈나 테마,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집중적으로 나눠볼 텐데 AI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가장 먼저 짚어볼까요? 네. 지금 시장은 네. AI가 지배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우리들의 생활 패턴을 예전에는 이 네이버나 카카오의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네. 결정이 났다면 앞으로의 세계는 AI가 결정해 줄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게 AI가 보여주고 싶은, AI가 제안하는, AI가 만들어낸 이런 쇼핑 목록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 생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AI가 돈을 벌어주는 기술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중국 AI 스타트업인 그 딥시크가 준 충격에 대해서 오픈 AI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샘 알트만이 날라와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만나고 또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 마사요시 회장도 만나서 이 AI 동맹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러한 세 회사가 서로 힘을 합친다면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와 돈이 만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뭔가 큰 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중국의 딥시크가 보여준 저비용 고효율의 이 AI 모델 개발은 대단히 큰 충격을 준 겁니다. 미국의 빅테크 중심의 이러한 AI 모델 개발이라는 독과점적 시장을 말 그대로 이 중국이 이 명함도 없고 근본도 없는 그 신생 딥시크라는 회사가 이 판을 깨버린 것이죠. 실제 진짜 천재들입니다. 칭화대 저도 이제 칭화대 가봤었는데 베이징 다시에보다도 훨씬 더 그 천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이공학계 계열의 그런 회사들이고, 그러니까 학교들이 대학교고 여기서 많은 인재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대부분 의대를 가지만 중국은 대부분 이런 이공학 쪽으로 나서 공대, 공업 쪽 이런 기업 쪽으로 많이 인재들이 흘러갑니다. 그런 차이가 딥시크라는 충격을 준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도 이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AI 챗봇, 이 AI 챗봇은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AI 모델이 원재료라면 AI 챗봇은 그 결과물로서 돈을 버는 도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챗봇 기술이 결국은 우리 증시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투자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플리토나 코난 테크놀로지, 네이버를 꼽을 수 있고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토종 기술 업체로 매년 5천억 이상을 이런 AI나 이런 기술 개발 R&D에 투자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결과치를 내놨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보다는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타이밍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AI 챗봇 관련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엔비디아나 이런 업체는 하드웨어입니다. 이런 하드웨어를 갖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인 오픈 AI의 이 AI 모델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 AI 모델을 갖고 이 플리토나 코난 테크놀로지나 네이버가 말 그대로 이 AI 돈을 버는 AI 챗봇을 만드는 것이죠. 그 소프트웨어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챗봇을 가장 먼저 이슈로 짚어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이랑 저희가 소통을 하는 방송이잖아요. 유튜브로 질문이 하나가 와서 이것만 짧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AI 삼각동맹이 형성되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 이제는 앞으로 잘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삼성전자를 보실 때는 네. 일단은 오너인 이재용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2심에서 무죄를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여기서 네. 항소하지 않으면 네. 여기서 이제 법이 끝나게 되고 그러면 삼성은 제대로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삼성 위기론이 계속 지배를 하면서 말 그대로 삼성이 제대로 투자를 못 해왔었는데 삼성만큼 우리나라에서 인재들이 모여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HBM도 하나 따라가지 못하고 했다는 게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천재 같은 인재들을 모아놓고 이걸 SK하이닉스에게 뒤떨었다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삼성 위기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해답이 될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이제 일단은 그 해결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삼성전자는 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삼성 네.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거 저희에게 편안하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방산과 관련된 이슈를 짚어주셨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것도 역시 트럼프 때문입니다. 네. 트럼프가 온 세계를 엊그제 저녁 때 갑자기 뉴스 나왔을 때 EU, 네. 그러니까 나토죠. 나토에 대해서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늘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하나의 빌미가 됩니다. 지금 그 트럼프는 모든 국제기구에서 탈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엊그저께 WHO에서 탈퇴한다고 그랬고 이번에는 또 유네스코에서 또 탈퇴하겠다고 그러고 이 말 그대로 이제 파리 기후협약은 뭐 일찌감치 탈퇴를 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바로 했으니까요. 이제 나토도 이게 거의 70년 된 동맹인데 이거를 여기서 탈퇴를 하겠다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GDP 대비 5%를 다른 가입국들이 달성하지 않으면 미국이 대서양 넘어서 유럽의 안보를 책임져 주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뜻은 유럽 국가들이 GDP 대비해서 국방비를 늘려야 되고 늘리는 몫이 무기를 사는 데 사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기를 사는데 제일 많이 무기를 만드는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인데 독일과 영국이나 프랑스는 제조업이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지난번 폴란드 무기 수출 때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독일은 레오파트2 그 탱크를 만드는데 요번에 주문을 하면 2년 후나 3년 후에 한두 대가 날라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약하자마자 3개월 만에 K2 흑표전차를 12대를 납품을 했죠. 여기에 폴란드 사람들이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본 세상은 유럽에서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애들이 느릿느릿하게 만드는 걸 보았는데 한국이라는 나라에 무기를 주문함이 3개월 만에 한 무기 만에 그 약속대로 12대를 갖다 주는데 그 무기 자체가 21세기에 만들어진 탱 전차이고 21세기에 만들어진 K9 자주포고 21세기에 만든 FA-50 전투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폴란드 사람들은 처음 본 것이죠. 이게 유럽에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는 지금 공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거기다 그 SKD나 CKD 형태로 뭐 부품과 모듈을 수출을 하면 이 폴란드 공장에서 이걸 조립해서 나머지 2단계 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 트럼프의 요구에 의해서 전 세계가 군비 경쟁에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군비 경쟁에 늘어난 국방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무기를 사는 건 역시 우리나라죠. 특히 중동 같은 경우도 중동 산유국들은 자기가 그러니까 석유를 팔아서 번 돈을 갖고 바로바로 우리 한국 제품을 사는데 LIG의 천궁 같은 경우 굉장히 비싼 무기입니다. 그 한 세트에 2천억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문을 날려버리는데 이건 살짝 말씀드리지만 그 사우디의 국방부 관계자들이 그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이 우리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우리 방사청장과 만나서 이 무기 수입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방산 수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관련해서 현대 롯데미나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을 관심권에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방산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종목 3가지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오늘의 공약주 한번 들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 공약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역시 이제 AI 쪽이고요. AI 요? 우리나라 토종 기업인 네이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네이버가 네. 작년 4분기 실적도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게 된 배경이 그동안 AI 투자에 수천억을 쏟아부으면서 매 분기마다 엄청나게 많은 돈, 1년간 한 5천억 정도의 R&D에 투자했었는데 요번에 이 하이퍼크로바 X라는 말 그대로 폐쇄형 AI 모델을 만들어냈고 이 모델을 갖고 이 하이퍼크로바라는 것은 AI 모델이고 그 뒤에 X가 붙은 건 상업용으로 상업화돼서 적용하는 모델입니다. 이 말뜻은 이 네이버가 만든 폐쇄형 AI인 하이퍼크로바 X가 돈을 버는 AI 모델이 됐다는 것이죠. 이 AI 모델인 이 하이퍼클로바 X는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그 기업들의 사업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네이버는 R&D 비용이 줄어들고 상업화되는 하이퍼클로바 X를 팔아서 돈을 버는, 즉 수익은 늘어나는데 비용이 줄어드는 이런 상태에 접어들었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실적이 꽤 빠르게 개선될 겁니다. 이 말뜻은
네이버는 말 그대로 이제 주가가 지난해까지 계속 우하향하는 차트를 그렸다면 작년 연말부터 해서 다시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 실적이 그러한 주가를 밀어 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길게 보는 투자자들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기회를 가지실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단타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길게 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 매수가 22만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30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1만 5천 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는데 이미 매수가 22만 원 넘어섰습니다. 이 3만 원까지 오늘도 급등을 해서 주가가 저렇게 올랐는데요. 더 길게, 그러니까 주가를 길게, 목표 주가를 길게 보신다면 23만 원이라는 매수가도 뭐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습니다. 왜? 네이버는 그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오늘의 공략주로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이버 외국인이 지난해 11월부터 계속 사들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보유율 보면은 11월 달에 42%였다가 오늘 기준으로 지금 47%까지 거의 48%에 가까운 만큼 많이 좀 매수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주가도 반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가격 밴드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파트너님과는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외환보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환보유고는 국가의 경제 안정성과 국제 신뢰도를 평가하는 핵심 요소인데요.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개인이 저축을 하고 회사가 이익금을 자본으로 쌓는 것처럼 정부도 여유자금을 저장해 둡니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중앙은행이나 다른 나라의 국립은행에 넣어둔 외국 돈으로 된 자산의 총 가치를 외환보유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여유자금의 일부를 외국 돈으로 갖고 있어야 할까요? 국가가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진행하거나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국제무역에서 적자가 나면 그만큼 채우고 외국에서 빌려온 돈의 원리금을 갚는 것이죠. 쉽게 말해 외환보유고는 국가 경제, 비상금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외환보유고가 많으면 국가의 신용도가 올라가는데요. 국가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면 국제사회에서 경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럼 외환보유고는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면 환율이 안정되고 수입 물가가 안정됩니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면 우리가 수입하는 원자재나 외국 제품의 가격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됩니다. 이는 물가 안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죠. 또한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면 국가 경제가 외환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외환보유고가 부족했던 것이 큰 위기의 원인이었죠. 오늘은 외환보유고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외환보유고는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우리가 안정된 경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2024년 12월 말 외환보유액은 4,156억 달러로 전달 대비 2억 1천만 달러 늘었다는 사실도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쪽의 시장 상황 출발 잠깐 좀 체크를 해보면 일단 우리는 양시장이 1% 넘게 상승하면서 어제 탄력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오늘 이제 긴 연휴를 끝내고 중국 시장에 개장을 했습니다. 지난 연휴 때문에 춘절 때문에 연휴 때문에 많이 쉬었는데 일단은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0.6% 정도 상승 출발로 스타트를 끊었네요. 오랜만에 재개된 시장. 홍콩 항생지수도 강보합권 수준에서 출발했는데 어제 홍콩 항생지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2% 넘게 급등세를 나타냈다가 오늘도 일단은 상승 탄력을 이어가면서 좋게 상승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어느 정도의 강보합권 수준 일단은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 우리도 전반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외국인 매수가 오늘도 일단 코스피에서 1,200억 원 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시장의 분위기 좀 달라졌으면 하는데 좀 계속 시장의 추이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조금 더 깊이 들어갈 텐데 오늘은 좋은 종목,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GL 스토리의 박창윤 대표와 함께 좋은 기업 한번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쉬셨죠? 푹 쉬고 왔습니다. 네, 푹 쉬고 오신 것 같습니다. 한결 편안한 마음이신 것 같은데. 네. 자, 오늘은 또 좋은 기업을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한테. 네, 우리 맞아요. GL 스토리 박창윤 대표님이 기업 탐방 다니시면서 좋은 기업들을 발굴하고 또 분석도 하고 계신데 자, 이 새해에는 어떤 종목을 한번 볼까요? 일단 오늘하고 내일 이제 이벤트와 모멘텀이 있는 이런 종목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그런가요? 오늘 노보노디스크 실적 발표가 있고 내일 일라일릴리의 실적 발표가 미국에서?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이런 부분이 높아질 수 있다. 그쵸.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은 D&D 파마텍입니다. D&D 파마텍이요? 네네. 좋습니다. 자, D&D 파마텍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비만 치료제 때문에 많이 알고들 계신데 살짝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리 이제 실적 발표 오늘 내일 나올 텐데 그쪽 기업들의 실적,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실적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사실 시장 괜찮나요? 눈높이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노보노디스크는 이제 순익단의 감익 그리고 일라일릴리는 네. 탑라인 자체가 감익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러한 부분으로 인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숫자가 좀 빠진다는 이런 우려감이 최근에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장 미국에서도 머크가 실적 발표 이후에 눈높이에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9% 정도 하락하는 모습 자체가 가파르게 나타났잖아요. 그러한 영향이 오늘 노보노디스크와 내일 일라일릴리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일라일릴리는 1월 14일 날 이제 그 실적에 대한 그 가이던스 콜 발표를 통해 가지고 네네. 눈높이를 상당 부분 낮춰놓은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올해 이제 실적 발표는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4분기는 끝났으니까 네. 25년은 매출 가이던스를 어떤 식으로 제시하게 될지 시장에서는 대략 한 650억 불 전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한 680억 불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한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오늘과 내일 실적 발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 대형 제약사들, 빅파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의 시장에서 탑2라고 할 수 있는 두 기업이 실적 발표하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미리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빅파마들이 전 세계에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을 거의 다 독점은 아니겠죠. 독점은 아니고 거의 쓸어가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독과점 정도의 그렇죠. 수준이죠. 왜냐하면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릴리가 지금 올해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한 102조 원 정도, 700억 불 시장이거든요. 네네. 700억 불 중에서 노보노디스크가 400억 불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일라일릴리가 300억 불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은 두 기업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한 상황이니까 국내 기업들도 한미약품이다, 유한양행이다, 지금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기존의 당뇨에서 비만으로 이런 그 임상 변경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네. 이미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워낙 짱짱하고요. 25년도 올해도 이제 한 102조 원까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최소한 28년까지 급성장 이런 것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니까 사실 후발 주자들도 뒤늦게 참가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급변하는 성장에서 일정 부분으로 마켓 쉐어만 단 1%만이라도 가져올 수 있으면 그쵸. 그 파급력 자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확실히 비만 쪽은 지금 현재도 꾸준히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D&D 파마텍이
시장에서는 뭐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비만 치료제가 그냥 주사제 형태로 이렇게 자주 맞아야 되는 것보다 차별화가 돼야 이제 경쟁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먹는 약으로 요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결국은 환자의 이런 복용 편의성을 늘리는 형태로 그쵸. 나아가잖아요. 기존의 리라글루타이드에서 세마글루타이드로 넘어가면서 기존 하루에 한 번씩 그 주사제를 찔러둔 부분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 맞는, 그리고 위고비는 한 번만 맞잖아요.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됐다면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경구용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D&D 파마텍이 하고 있는 쪽은 결국은 기존에도 원래 GLP-1 계열의 펩타이드 의약품을 개발하는 기업이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여타 바이오 기업들이 안 좋을 때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나타났었고요.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GLP-1 계열이 기존의 당뇨에서 비만, 향후에 이런 메시 치료제까지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쪽의 임상 파이프라인을 모두 가지고 있는 쪽이 바로 D&D 파마텍이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계속 비만 치료제 종목으로서 꾸준히 주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시 치료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방간 그렇죠. 관련된 치료제를 말씀해 주신 건데 요거까지 지금 파이프라인을 넓히고 있고 임상도 지금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요즘에 이 비만 치료제 뭐 GLP-1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이 D&D 파마텍이 이 펩타이드 쪽에 또 강점이 그렇죠. 있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네. 이 펩타이드가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네. 왜 중요한지를 이 시청자분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펩타이드가 우리가 아미노산이 50개 이상 뭉친 게 펩타이드 고분자 화합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미노산이 우리가 그 단백질 이렇게 사용하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몸속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 부분인데 생각을 해보시면 GLP-1이라는 게 네네.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이에요. 그러니까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의약품 시장이 지금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펩타이드가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런 쪽에 지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쪽이 펩트론, 이름에 펩자 들어가 그렇죠. 있는 이런 펩타이드 기반의 GLP-1 계열의 스마트 대포를 통한 말 그대로 이제 그 방광기를 늘려주는 의약품을 하고 있는 쪽이 펩트론이고 네. 그 D&D 파마텍은 기존에 이제 주사제를 찌르는 쪽에서 경구용으로 바꾸는 먹는 걸로. 바꾸는 이쪽을 강점으로 하고 있는 의약품 기업이다 보니까 펩트론과 비슷한 펩타이드 의약품이지만 작용 기전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은 다른 이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D&D 파마텍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나 또 임상 뭐 이 상황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뭐 여러 가지 제형들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경구용도 하고 뭐 주사제도 준비하고 뭐 이중작용제도 하고 삼중작용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던데 어떤 것부터 볼까요? 원래 이제 펩타이드 의약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파이프라인 자체는 원래 기존부터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국내의 바이오벤처 특성상 네. 사실 이제 국내가 아니라 미국 쪽에서 이런 쪽으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단독으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런 바이오벤처 메세라와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이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관련 파이프라인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DD02다, DD03이다 뭐 어려울 수 있죠. 네네. DD야 뭐 D&D 파마텍 약자니까 그렇죠, DD. 이런 쪽인데 이런 DD 뭐 02 쪽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이런 경구용 이런 그 비만 치료제라고 치료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쪽이 지금 메세라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인데 DD02가 지금 그 경구용으로서 이제 그 흡수율이 기존에 지금 가지고 있는 주사제보다. 그 리벨서스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경구용 그 기존에 하고 있는 노보노디스크 이런 그 리벨서스보다도 한 10배 이상이 높게 지금 현재 경구용 중에 경구용 중에서 나왔거든요. 경구용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거예요. 주사제로 몸에 바로 흡수시키면 좋은데 네. 이 환자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구용으로 나아가는 방향성 자체의 트렌드는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경구용이 좋긴 한데 원료가 100배 이상이 더 들어가요. 주사제보다. 더 진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흡수율 자체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한 100배 이상 원료를 더 써야 되는데 비만 치료제 안 그래도 지금
추가 수요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쵸. 그러한 상황에서 100배 이상 원료를 쓰는 경구용이 지금 무슨 소용이 그럼 있느냐? 효율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확실히 떨어지는 네.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노버노디스크가 리벨서스 경구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많이 주목을 못 받죠. 위고비 대비해서. 근데 이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리벨서스 대비해서 10배 이상 흡수율을 나오게 된다면 물론 기존 주사제보다는 10배 이상, 10배 정도 이렇게 되기는 하지만 그쵸. 기존에 100배 들어가던 부분에서 10배만 들어가게 된다면 향후에 이런 것들을 점점 전진적으로 그쵸. 개선하는 과정 속에서 확실히 상업성이 있는 거죠. 이걸 하고 있는 쪽이 지금 현재 DD02 경구용 이런 비만 네. 치료제다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경구용 중에서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뭐 주사제보다는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뭐 급격한 효과를 보는 것보다 차근차근 이제 감량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약으로 좀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삼중작용제 뭐 경구용 먹는 것 중에 삼중작용제를 지금 또 준비하는 것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이런 쪽이 경구용으로서 진행을 하는 쪽에서 특히나 이제 DD03 쪽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메쉬 치료제, 지방 간염 치료제죠. 근데 우리가 왜 당뇨에서 비만으로 갔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게 되면 네. 당뇨를 잡으려고 보다 보니까 이게 비만까지 같이 이렇게 비만에서 좀 더 효과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요. 비만이 있으신 분들이 당뇨와 지방간 그리고 고지혈증 다 이런 복합적으로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성인병, 대사질환 네네. 이런 쪽하고 같이 연관이 그쵸. 지어진 부분인데 당뇨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비만도 같이 들어가는 거고 비만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지방간 그리고 고지혈증 이런 쪽이 있는데 이 지방간을 잡기 위한 이 치료제가 바로 이제 GLP-1 계열의 이런 그 삼중작용제 이런 쪽으로 같이 넘어가는 부분인데 네. 지방간 쪽에서 이제 같이 치료제로 많이 사용이 되는 그 API가 글루카곤 쪽이에요. 근데 글루카곤이 이제 지방간 수치 자체는 확실하게 낮출 수 있는데 혈당이 올라가 버려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간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당뇨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혈당을 높여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복합해서 가져가는 쪽입니다. 즉 지방간을 줄이기 위한 글루카곤과 그리고 혈당을 조정하기 위한 GLP-1 그리고 위산 억제제 뭐 이런 부분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삼중 작용제 이런 쪽을 같이 하고 있는 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은 낮추는 대신에 이게 그것 때문에 혈당이 상대적인 올라가면서. 반사 효과로 혈당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걸 잡아주는 걸로 2중, 3중 치료제를 만드는 거군요. 같이 하고 있는 쪽이죠. 아. 이게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대사질환 치료제, 즉 GLP-1도 적응증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2중, 3중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지방간염 쪽으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임상 자체를 파이프라인 자체를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이고 그런 부분의 효과를 잡기 위해 글로벌 빅파마들도 현재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인데 그래도 이제 앞서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쪽이 일라이릴리가 이쪽을 하고 있는데 이중작용제 이런 네네. 부분이고 여타 저분자 화합물만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글로벌 빅파마들은 이와 관련돼서 되게 어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쵸. 지방간염은 낮추는데 혈당이 올라가서 이런 부분을 못 잡는 부분인데 현재 D&D 파마텍은 앞서 말씀하신 2중, 3중 작용제를 통해 이런 것들을 지금 효과적으로 잡아가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래도 일단은 가치를 계속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 미국에서도 임상 진행하고 있고 뭐 이중작용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도 뭐 이 임상이나 라이센스 아웃 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살짝 언급해 주신 메세라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메세라가 얼마 전이었죠.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저도 D&D 파마텍을 살펴보게 됐는데 어쨌든 같이 뭐 계약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같이 협업을 하기로 하고 같이 연구 개발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메세라랑 협업을 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는 건지 동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지 계약 조건 같은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메세라와 이제 포괄적인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1조 3천억 라이센스 수출을 했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계약금 10%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는 계약금 자체를 낮추고 이제 RS 그러니까 레버린 쉐어하는 형태 자체를 크게 높이는 이런 트렌드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1조 3천억 중에서 계약금은 130억 수출을 했고요. 그리고 23년부터 3년 계약을 통해 연구개발 용역 비용으로서 200억 이 부분을 수출을 한 상황입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돈을 벌고 있으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여타 바이오 벤처와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세라가 사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존슨앤존슨이다, 머크다, 노바티스다 이런 글로벌 빅파마와는 약간의 결이 달라요. 그래요? 메세라가 2022년도에 설립된 기업이에요.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어요. 이쪽이 어떤 기업이냐면 바이오 벤처를 하고 있는 이런 VC들 있잖아요. 네네. 이쪽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만든 바이오 벤처이고요. 아. VC들. 그리고 이쪽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어디냐면 구글의 바이오 벤처, 그리고 소프트뱅크, 아부다비 투자청. 그렇기 때문에 오. 이런 인적 네트워크와 그동안 이런 노하우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22년도에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 만에 지금 나스닥 상장됐어요. 이러한 네.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장했을 때도 지금 보면 26억 8천만 불 지금 시가총액 약 네, 4전에 바로 달하는 그냥, 부분이니까 이러한 그 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역량이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을 국내에서만 임상을 하면 괜찮은데 D&D 파마텍이 미국 쪽에서 임상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미국 이런 투자자 파트너로서 메세라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임상을 진행하기 위한 당연히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쵸, 상황이고요. 그쵸.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 그쵸. 그리고 임상 비용 200억 불을 받았다. 앞서 금액에 대해서 이런 것들 얘기를 하셨는데 토탈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계약금을 수취를 하게 되고 임상에 대해서 일정 단계를 달성을 하게 되면 마일스톤을 수취를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이와 관련되어서 이제 올해 관련된 이제 구체적인 마일스톤 수치 이런 부분이 올 하반기부터는 좀 본격화 올해부터 될 것으로 수령되나요? 예, 수령될 것으로 어.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마일스톤 이런 부분을 받은 이후에 향후에 이런 제품 개발까지 성공을 하게 된다면 로열티 수치 이런 부분을 받게 되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계약금 자체의 비중을 좀 낮추는 대신에 로열티 비중 자체를 높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 자체가 있다. 그리고 22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사실 일라일릴리 노보노디스크와 이런 부분을 싸우기 위해서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쵸. 향후에 이러한 기업이 관련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M&A나 매각 뭐 이런 부분까지 진행이 되게 된다면 그와 함께 이제 D&D 파마테크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런 그 시장에서의 주목 이런 것들이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좀 투자 전략으로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면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메세라의 그런 인적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미국에서 임상 FDA 뭔가 통과를 하는 임상 통과를 성공시키는데 도움도 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럼 결국에 그렇게 되면 어쨌든 로열티를 더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그때 훨씬 더 많은 돈을 올해 수령할 수 있는데 그 여부가 올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쵸. 되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그걸 받게 되면 어쨌든 지금 실적은 계속 좀 적자 상태인데 네. 한순간에 그냥 흑자 전환하면서 금액을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 바이오 벤처들이 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DD02 그러니까 경부형 비만 치료제는 지금 분명 임상 1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네네. 이러한 것들에 따른 이제 구체적인 결과 이런 것들을 올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뭐 DD02 앞서 말씀드렸던 DD03 즉 앞서 이제 뭐 삼중 작용제로서 삼중작용제. 지방 간염 치료제, 메시 치료제 이쪽도 현재 미국 임상 2상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에 따른 가시적인 결과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는데 중간 데이터 값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12월 달에 좀 이런 것들을 또 시장과 계속 소통하는 모습이 1월 달에 소통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났었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좀 가장 견고한 이런 주가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구체적으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는 사실 모든 바이오 벤처가 꿈꾸는 부분일 그러니까요. 겁니다. 구체적인 이런 수치나 이런 것들은 데이터는 좀 나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다. 다만 이런 기대감 자체가 워낙 강하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 여타 비만 치료제와 다르게 주가는 12월까지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쵸. 1월 달 이후에도 그래도 견조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메세라와 함께 하고 있는 어쨌든 동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D&D 파마텍은 뭐 연구 개발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세이브하고 있고 어쨌든 돈을 받으면서 지금 연구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뒤에 이 메세라와의 관계가 지속될 것인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영국 용역 개발 일단 제가 듣기로 3년 계약을 했다고 맞아요.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나요?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일단은 메세라가 22년도에 설립이 되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하게 GLP-1 쪽을 토탈 파트너로서 선택을 한 게 D&D 파마텍이거든요. 그러면서 1.3천억 계약을 한 부분이고 그리고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이런 용역 계약이었어요. 이게 200억
이제 토탈이고 이게 올해 끝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연구개발 용역 비용 사실은 연구개발 용역 비용은 플러스 알파 요인이에요. 다른 바이오 벤처는 그런 것 자체가 전혀 없는데 이게 끝나더라도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연장을 시킬 수 있고 연장이 아니더라도 이제 올해부터는 구체적으로 임상 데이터가 나오면서 마일스톤을 수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연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보충해주는 차원에서 그동안의 3년간 혜택을 준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마일스톤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마일스톤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니까 기존 200억, 그러니까 연 단위로 하게 되면 약 70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인데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해가 상당히 유의미한 한 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네요. D&D 파마텍. 그러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작년에도 어쨌든 시장 어려울 때도 주가가 잘 버티는 그런 모멘텀이 됐던 것 같아요. 연초에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이 D&D 파마텍도 참가를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뭔가 뭐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가서 방문하셨을 때 대표님이랑 얘기해 보셨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쪽에 지금 오시는 부사장 분하고 부사장님과 얘기를 했었고요. 저는 그 대표님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가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1월 달에.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얘기를 하셨던 게 글로벌 빅파마와 계속 미팅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진행 중에 있다. 라고 이런 부분에 답변을 들었고 이번에 4번째 참석이었는데 공식 초청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세라우 상장과 함께 이제 관심도가 그만큼 글로벌하게 올라갔고 글로벌 빅파마 한 20곳과 이런 것들 미팅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진행을 한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이 기대가 되는 게 지금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이쪽 파이프라인 이쪽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까지도 타진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요. 시장에서는 그 관심도가 기존에는 그냥 펩타이드 GLP-1에 말 그대로 이제 메시 치료제 거기에 퇴행성 뇌질환까지 추가적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만큼 파이프라인과 함께 가치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D&D 파마텍 오늘은 뭐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라일린이나 노보노딕스 실적이 뭐 그렇게 좋진 않을 거다라는 예상 때문에 함께 떨어지는 것 같은데 뭐 이럴 때 한번 기회를 잘 잡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먹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게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임상 관리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되겠고 이제 마일스톤이나 로열티 같은 걸 받으면서 수익으로 이제 흑자 전환될 수 있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포인트 잘 보면서 뭐 관련해서 뭐 변화 있으면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관련 기업들 특히나 비만 쪽에 저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세요? 좀 꾸준히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GL스토리 박정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기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토크 신입사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번엔 샘 알트만 관련주가 살리다. 카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등세, 유부남들의 워너비 음스 처리기 SPG가 핵심이다. 입니다. 자, 역시 미국은 걱정해야 뭐합니까? 경제 지표도 좋고 기업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 지수도 다 반등해서 며칠 떨어졌던 거 다 메꿨습니다. 자, 오늘은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짝꿍, 걔네가 더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다우 S&P 500 짝꿍보다. 다우 S&P 500 보겠습니다. 다우도 메꿨네요. 일단 하락갭 다 메꿨고요. 들어가겠습니다. 이틀 만에 끝났어요. 그렇죠? 나스닥도 지금 나스닥은 덜 메꿨네요. 자, S&P 500 보겠습니다. 아, 나스닥이 저게 어제 거군요. S&P 500은 메꿨죠. 대부분 다 이틀 거 다 메꿨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볼까요? 이건 좀 덜 메꿨을 거예요, 아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메꾸긴 메꿨는데 그 전에 이 하락갭이 너무 컸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틀간의 흐름은
이틀간의 흐름은 약간 이틀 만에 봉합이 됐다. 그렇죠? 뭐 관세를 다시 또 뭐 한 달 여유를 뒀으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 일단은 첫 번째 관세발 충격은 이제 넘어섰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독일 닥스도 일단 이틀 연속 상승했고요. 하락갭은 메우지 못한 상태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네, 브라질도 지금 뭐 브라질 올라가고 있는데, 네, 브라질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요즘에. 뒤로 가겠습니다. 이 지금 관세발 영향을 받질 않아가지고, 자 지금 인도도 일단 인도도 이제 올라오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브라질, 인도도 조금 야금야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상해는 적이 없죠. 상해는 춘절로 지금 쉬고 있어서 계속 흐름이 차트가 똑같을 거예요. 심천을 보겠습니다. 심천도 계속 제자리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연휴가 길어요. 왔다 갔다 고향 가려면 일주일 걸리니까. 자, 니케이도 이제 거의 지금 메꾸려는 상태고요. 그 이틀간의 충격은 다 메꿨죠. 뒤로 가겠습니다. 괜히 이게 트럼프가 한마디 해가지고 변동성만 키웠어요. 자, 대만 가권이 조금 돈을 내야 바로 9시 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이틀간의 충격은 거의 조금 대부분 메꿨을 거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이제 이틀간의 충격을 메웠고요. 그렇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증시가 다 마찬가지죠. 트럼프가 한마디 했다고 하락갭으로 다 떨어졌다가 관세 부가 다시 되돌리니까 유예하니까 다 올랐어요.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하락갭 메웠죠? 네. 전 세계가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의 영향력이나 미국의 영향력은 확인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길게 가진 않았다. 자, 원달러 환율은 지금 21선에 일단 안착을 한 모습이고요. 아직 죽진 않았죠, 완전히. 이 61선을 깨고 완전 죽어버리면은 1,400원대 초반으로 가버리면은 이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데 아직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유가는 이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형국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뭐 중국은 아직 안 거다들었죠. 중국은 협상에 실패해가지고 그럼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이제 부딪히면은 이게 오를 수가 없죠. 트럼프가 원유를 파낸다고 한 데다가 중국이 이제 GDP가 꺾일 거 아닙니까? 상승세가, 성장세가. 뭐 미국도 타격을 입을 테고 미국이 타격을 감수하면서 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트럼프가 했잖아요. 게임에 참여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전 세계가 다 침체돼 버리면은 수요 견인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유가는 오를 일이 없어요.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이 사고 있긴 한데 지금 1,000억 원 정도 넘었을 거예요. 근데 뭐 아주 강하진 않아요. 지금 또 코스닥은 팔고 있고. 뒤로 가겠습니다. 외국인이 땡겨주질 않네요. 자, 지금 1,000억 원 정도 됐을 텐데 그 두 개 합쳐봐야 한 1,800억 되거든요. 근데 1월 31일이랑 2월 3일에 너무 많이 팔았어요. 2조를 팔아버려가지고 이건 뭐 한 2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산 게. 매수가 좀 약해요.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자, 미국입니다. 미국 이제 다 대부분 급등했죠. 이게 다시 이제 비자, 마스터카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요건 마이너스죠. 이게 방어주잖아요. 전형적인. 물론 미국은 방어주라고 오를 때 안 오르지도 않아요. 그렇죠? 성장주만큼 장기적으로 또 오르기도 해요. 근데 방어적인 성격이라서 카드 회사라던가 보험회사 이런 것들은 그래서 뭐 올라갈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우리나라는 방어주라고 오를 때도 안 오르지 떨어져도 방어주 역할도 못해. 그렇죠? 근데 지금 제일 많이 오른 게 알파벳이네요.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 2개 올랐고요. 네, 엑슨모빌도 오랜만에 올랐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입니다. 일본은 오늘 이제 눈에 띄는 게 닌텐도가 요즘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닌텐도 신고가예요, 역사상. 그리고 히타치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미지오 파이낸셜 그룹. 가끔 일본의 미지오 증권에서 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하죠. 그 미지오잖아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브로드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브로드컴도 일단 밑에서 다 올라오고 있는데 이 지금 2월 3일 날 하나 나왔네요. 인공지능 비용 효율성에 주목을 했다. 그래서 뭐 이런 보고서 나왔습니다. 피치 레이팅드에서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투자 지출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딥시크가 위협이 되는 거 아니라 오히려 이제 단가를 낮춰서 시장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고 있는 방대한 재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세를 약화시키겠지만 과잉 투자를 피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요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엔비디아보다는 추론 기술 강점을 찾아볼 수 있는 AMD, 인텔 등에게 매력적인 성장 기회를 찾을 수가 있고 브로드컴, 마블 테크놀로지의 하이퍼스케일 시장 기회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요 피치 레이팅짓의 분석은 이거죠. 딥시크의 위협이 엔비디아에게는 약간의 조금 반락이 있겠지만 미국의 다른 회사들에게는 또 기회가 된다는. 결국은 미국 증시가 그거죠. 결국 평균이니까 엔비디아가 조금 빠지더라도 또 그러면 이제 브로드컴, 마블, 이 인텔 이런 회사들이 또 올라버리면 그렇죠.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또 이제 평균으로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타들이 많으니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기준모태주. 너무 기준모태주랑 닝더스타인 넘어가죠. 지금 춘절입니다. 이제 다시 열릴 거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중국은 여유롭게 아주 그 휴일을 보내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본입니다.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일단 지금 오늘 1.46 정도, 48 정도 오르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혼다 자동차도 그림이 똑같죠. 전체적인 장기적인 그림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레벨이 이제 혼다 자동차가 떨어지죠. 지금 이 도요타는 21선을 회복했는데 혼다는 21선을 회복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은 비슷한데 레벨의 세기가 도요타가 더 센 거죠. 도요타가 리드를 하고 혼다가 따라가는 흐름 이런 것이고요. 혼다는 지금 오토바이를 사실 많이 하는데 일단 혼다도 살려야죠.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TSMC입니다. TSMC는 많이 안 빠졌어요. TSMC 많이 안 빠졌고 뒤로 가겠습니다. 자, 히타치입니다. 히타치. 지금 히타치도 급등을 했죠. 히타치는 계속해서 좋아요.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죽질 않고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이 오르는 건 이제 전기 자전거 섹터로 분류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전기 자전거 섹터로 분류하기에는 이렇게 묶을 수도 있죠, 당연히. 삼성 SDI랑 SPG, 삼천리 자전거, 파워로직스, 알톤 스포츠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제 공연히도 이제 자전거 업체들이 같이 오르니까 이제 전기 자전거 섹터가 오른 것으로 지금 표현이 됐지만 사실은 여기서 SPG가 그렇죠? 이게 지금 주력이죠. 왜냐하면 지금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오르고 있고 감속기 만드는 SPG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완성업체 중에서는 이제 리드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감속기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만 가지는 않잖아요. 스피드 레이스를 하는 자동차 로봇이야 그렇게 빨리 가야겠지만 관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절의 움직임으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속력을 줄이면서 방향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감속기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감속기의 1등주는 SPG죠. 오늘 급등하고 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너무 추워져가지고 나가기 싫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 꽁트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유부남들의 비에 해가지고 퐁퐁남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다 만나잖아요. 근데 이게 민망하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유부남들끼리 음식물 쓰레기 갖고 만나면 서로 동질감을 형성해서 대화도 하는데 이런 장면은 정말 이게 우리나라의 한 음식물 처리기 CF의 장면을 따온 건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면 그렇죠. 어떤 모르는 다른 여성분하고 탔는데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있으면 되게 숨기고 싶고 이러잖아요. 솔직히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잠옷바람으로 나가서 쓰레빠 신고. 그렇죠? 이거를 지금 왜 그러냐면 일단 오늘 SPG가 오른 거는 뉴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샘 울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한국을 방문하여 그 관련주다. 왜냐면 여기 보면은 이 빌드랩에서 의료 로봇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협력하고 싶다고 의지를 밝혔고 카카오랑은 이제 협업을 아예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하고 최태현 SK그룹 회장하고 만났다. 이 소식 때문에 삼성전자가 요즘에 레인보우 로봇에서 지분도 올리고 로봇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음 타자는 로봇이 아니겠느냐. 카카오랑은 협업해서 카카오가 급등했으니 이제 로봇 관련주가 또 급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봇에서 SPG가 간다. 근데 이제 SPG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감속기도 만들지만 자, 이렇게 음식물 처리기가 있고 여기 이게 있죠. 이게 그냥 가상 이미지가 아니고요. 이거 주부님들이나 음식물 처리기 집에 있으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메이커인지. 이게 우리나라에서 1등하는 그 메이커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그 모터를 바로 여기서 공급하는 거예요. SPG에서.
이게 음식으로 완전히 갈아버리기 때문에 그 모터가 진짜 강력해야 되거든요. 닭뼈나 조개 껍질까지 갈아버려야 되기 때문에 진짜 모터가 세야 되거든요. 그 강력한 모터, 힘을 가진 모터를 바로 여기서 제공합니다. 이 모터가 여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 선풍기, 에어컨 뭐 다 쓰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캐시카우고 모터가 캐시카우고 그걸로 로봇 시대가 와가지고 감속기로 또 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런 장면이 굉장히 민망하니까 유부남들이 그 얘기하는 거죠. 야, 나 추워 죽겠고 민망하다. 이거 사자 우리도 여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식세기만 사지 말고 또 이걸 사자고. 이게 SPG가 요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SPG는 지금 사실 2023년도 9월 달에 기록한 44,800원 여기까지 오는 동안 꾸준히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이면 에어컨, 겨울이면 저렇게 추우니까 음식물 처리기 이런 데 들어가는 모터들을 1등 기업, 우리나라 1등 기업에 다 납품하는 게 얘네예요, 대부분. 그래서 계속 오르다가 조금 부침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로봇 감속기 관련주로 지금 오르면서 34,000원을 회복한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샘 알트만 관련주로 지금 로봇주들이 오르면서 SPG도 로봇 관련주로 지금 오르고 있는데 로봇 관련주뿐만 아니라 겨울철 유부남 수혜주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유부남들의 통일된 속마음은 뭘까? 여보, 추운 것보다 사람이 같이 타는 게 더 민망해. 대담한 대담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크게 지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 그리고 중국 딥식 급발 리스크. 이게 AI 반도체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두 축에 대해서 박순혁 작가님과 함께 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오늘도 매우 춥더라고요. 예. 네, 네, 증시를 좀 얼어붙게 할 만한 요소들도 좀 상당한 것 같아서 예. 네, 마음은 춥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이제 극복할 방법이 있을지 이슈 하나하나 좀 살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딥시크 충격과 캐나다, 멕시코 관세 소동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제 딥시크 충격부터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딥시크 요 관련해 갖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본 거 중에서는 이제 이게 제일 좀 눈에 띄었어요.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요게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제 예측했던 이제 네. 나심 탈레브라는 분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블랙스완에 대비하라 이제 했던 책이 저게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되게 베스트셀러였는데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그 미리 예측하지 못한 이제 그런 그 대폭락 같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이 뭐랄까 사람들의 예상보다는 훨씬 더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그런 얘기이고요. 요번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 폭락이 이제 이런 또 다른 블랙스완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이제 그런 현상의 그런 시장 붕괴 전조일 수 있다는 이제 경고를 하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탈레브가 이제 얘기한 것 중에서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좀 검토를 해보려고 이제 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이번 사례가 시장 전체 경제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는 거. 네. 지난 30년 사이에 지금 미국 시장입니다. 이제 미국 증시가 가장 취약한 상태다라고 이제 나심 탈레브는 평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이 딥시크 얘기 나오면서 이제
하루에 주가가 17% 하락했는데 이날 이제 5,89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는데 이게 단일 기업 빠진 거 하루에 입은 손실로는 이제 사상 최대 규모였다는 이제 두 번째 쪽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AI 분야와 그 외 산업에 걸쳐서 수천억 달러 규모로 예정된 투자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요 이제 세 가지 부분을 이제 한번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장 전체 구조가 되게 취약한 거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이제 고평가, 그 우려, 그다음에 경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1월 8일 날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가 이제 주가 17% 떨어지기 전입니다. 전에 최근에 이제 1월 8일에 오크트리 캐피탈 이제 그 회장 하워드 막스 뭐 유명하시죠 이분은 이제 이분이 단기적으로 큰 폭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1월 말 정도에 이제 하락이 있었으니까 이제 뭐 이 얘기가 대충 맞아 들어가는 거죠. 거품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경고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낮은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데 그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밸류에이션이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막스 회장께서 S&P 500 지수의 주가 수익 비율이 이제 PER이 지금 약 한 22배에 해당됐는데 이는 역사적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고 과거에 이제 그 역사적 경험을 봤을 때 높은 PER은 역사적으로는 낮은 장기 수익률로 이어졌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2%에서 마이너스 2% 사이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국민연금 운용하시는 이제 우리 국민연금 운용하시는 펀드 매니저들이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게 지금 작년에 그 국민연금이 이제 계획을 장기 투자 계획을 국내 증시 투자하는 비중을 줄이고 미국 시장 투자하는 비중을 늘리겠다. 그 이유가 지난 10년 동안에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미국장의 수익률이 한국장의 수익률을 압도적으로 앞섰다는 이유로 그거는 진짜 이제 뭐랄까 좀 멍청한 생각이고요. 국민연금 펀드 매니저라는 이제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뭐랄까 지적 수준의 얘기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여기도 나오지만 지난 10년 동안 많이 상승해서 PER이 높아졌으면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여기 이제 하워드 막스가 얘기했듯이 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에 이제 부진했었던 한국 증시의 비중을 높이고 지난 10년 동안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PER 수준이 높아져 있는 미국 시장을 줄이는 게 그게 이제 투자의 근본이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인데 그거를 지금 이제 국민연금 같은 데서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코리아 밸류 프로그램하고 같이 이제 연동을 해서 이거는 세심하게 좀 다시 따져봐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미국 시장의 지금 분위기는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당시와 되게 유사하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계시고요. 저도 이제 뭐 그거는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고 작년에 제가 썼던 이제 밸류에이션을 알면 10배 주식이 모인다는 그 책에도 동일한 내용을 적어놨고요. 뒤에 이제 워렌 버핏이 또 말씀하시는데 거기도 동일한 얘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은 언제나 가격 책정의 오류로 이어졌다. 이게 지금 이제 AI 전반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이제 현상에 대한 이제 진단, 이제 하워드 막스의 진단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워렌 버핏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인공지능 AI 열풍에 대해서도 이제 우려를 나타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매그니피선트 7이라고 M7이라고 불리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등등의 주가가 현재 이제 S&P 시가총액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예, 크죠. 소수 종목의 비중이 너무 높고요. 이게 이제 5년 전에 비해서 점유율이 2배가 올라간 거예요. 5년 전에는 이제 대략 뭐 17% 정도였다가 지금 33%까지 올라간 거고. 2000년대 닷컴 버블이 절정에 달했을 때 상위 7개 주식의 점유율이 22%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지금 월등하게 높은 거고 이렇게 S&P 상승이 500의 상승이 가치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수동적 투자자들의 자동 매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고요. 저게 이제
가치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수능적 투자자가 바로 ETF입니다. 예. 그 ETF를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사서 이게 수익이 잘 나니까 해서 사서 들어와서 그게 이제 밀어 올리고 그래서 이제 주가의 거품을 만드는 현상이 지금 ETF가 되게 이제 보편화된 현 증시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ETF를 사서 주가를 올리는데 크게 또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투자자들이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서학 게임이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은 첫 번째가 프로시어스 울트라 프로 QQQ ETF. 즉 이제 TQQQ라고 나스닥 3배짜리 이제 그 ETF고요. 추정하는. 추정하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배 ETF. 즉 이제 속슬이라고 보통 부르는 이제 미국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3배 상승 추정하는 이제 ETF 저런 거를 이제 한국 사람들이 사서 저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그런 거라고 지금 하워드 막스가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한국의 증시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뭐 금감원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 책임져야 되는 이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저런 거를 지금 부추기고 있는 지금 이제 형국이니까 이거는 좀 제가 봐서는 심각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이 그 막스 회장의 이런 투자 메모는 이제 월가에서 필독 자료를 꼽히고 지금 이제 이분이 운영하시는 오크트리 캐피탈은 무려 2,050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거니까 300조 원 정도. 예. 예. 그래서 막스 회장의 그 투자 분석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미국에서 실제로 영향을 많이 미치시는 분이니까 다음 네. 장 한번 보여주시면 예. 이 이제 하워드 막스하고 동일한 생각을 이제 워렌 버핏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9일날 작년 11월 9일날 기사인데 이제 지금 머니투데이 기사고요. 워렌 버핏이 현금을 늘리고 있다. 주목해야 할 이유 3가지에서 첫 번째로 버크셔의 전체 자산 중에서 현금 비중이 지금 이제 작년 11월 3분기 기준에서 28.3%까지 지금 가 있는데 이게 역사상 유례 없이 가장 높은 현금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가치에 기반한 투자를 하는 걸로 그래서 시장 전체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를 이제 강력하게 이제 뭐랄까 워렌 버핏이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이제 버핏 지수입니다. 이제 유명한 이제 버핏 지수는 이제 대략해서 이제 그룹 포커스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84% 미만이면 현저한 저평가. 그다음에 이제 84에서 108이면 저평가. 108에서 132면 적정 주가. 132에서 156이면 고평가. 156%를 초과하면 현저한 고평가인데 네. 지금 미국 시장의 버핏 지수는 무려 204.6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고요. 현저한 고평가를 지금 뛰어넘는 울트라 현저한 고평가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네. 그런 상황입니다. 156% 초과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예. 반면에 이제 한국은 지금 이 84% 미만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저한 저평가. 현저한 저평가. 그러니까 네. 현저한 저평 지금 국민연금은 지금 현저한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국내 주식을 팔아갖고 현저하게 고평가된 울트라 고평가되어 있는 미국 주식을 살려고 하니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예,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이제 버크셔의 PBR 추인데 지금 이제 1.58배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버크셔 해수웨이는 이제 그 주주 환원할 때 배당을 하지 않고 자사주를 사서 이제 매입 소각하는 이제 이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제 딱 그쳤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사주 매입 가격이 보수적으로 평가한 버크셔의 내재 가치를 믿는다고 믿을 때 자사주를 매입할 것. 버크셔의 주가 자체도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지금 워렌 버핏이 생각한다는 거죠. 예. 다음 두 번째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제 대략해서 작년 11월 달 이후에 보면 11월 이후에 지금 이제 이 삼중 천정 형태고요. 11월 달에 기록했었던 고점을 지금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지금 121선 이동평균선을 지금 하향 돌파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엔비디아의 차트는 좀 위험 신호가 빨간불이 좀 켜져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략해서 한 12월 정도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제 트럼프 랠리로 고점을 치고
그 고점을 지금 경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고점이 점차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도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하는 부분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세 번째로 AI 거품입니다. 이제 AI 거품 관련해 갖고는 이제 이게 처음 얘기 나왔던 게 작년 8월달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한번 크게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AI가 이제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다 회복했었는데 그때 그 하락을 촉발시킨 이 보고서가 바로 이제 이 세카이어 캐피탈의 데이비드 첸이라는 분이 쓰신 보고서였고요. 이게 이제 24년 6월 20일 날 네. 이 제목이 뭐냐면은 AI의 6천억 달러 질문이라는 이제 보고서입니다. 요 밑에 이제 세카이어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그 뭐 가장 유명한 이제 이 뭐랄까 벤처 캐피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벤처 캐피탈 입장이니까 이제 신기 수요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노하우나 이제 그게 주가에 반영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전 세계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거기서 지금 엔비디아나 이런 AI는 좀 거품이다 하는 얘기를 24년 6월달에 했다는 겁니다. 네. 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뭐냐면 이제 그 AI 칩 관련해 갖고 이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투자한 돈을 다 회수를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냐, 페이백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얼마를 거둬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는데 23년 이제 4분기에는 이게 2천억 달러입니다. 2천억 달러였다가 24년 4분기에는 무려 6천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800조 원의 AI 관련된 매출을 일으켜야 이게 이제 다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가능하겠냐는 거죠. 대규모로 투자가 들어갔으니까 그걸 그러니까 회수하려면 거기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요번에 그 아까 뭐죠? 거기 딥시크가 나오면서 우리는 10분의 1 가격으로 또 했는데 너는 왜 10배씩 투자하냐? 바보같이? 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게 수익성 이런 얘기들이 다시 이때 얘기했었던 이 부분이 다시 불거지면서 엔비디아 같은 주가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 이게 이제 그 우리의 이제 뭐 하이닉스라든지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이제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이 AI를 만들기 위한 장비를 이제 그러니까 골드러시 기간에 이제 청바지라든지 곡괭이를 파는 회사들한테 이제 그 위험 신호가 가고 있는 게 첫 번째로 그 공급 부족이 지금 완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부족 상태가 쭉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GPU를 쭉 비축을 했었는데 그 비축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축물이 충분히 커져서 수요가 감소할 때는 리셋의 촉매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급격하게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이 추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이 오픈 AI를 포함해서 이제 AI, 챗 GPT 뭐 이런 것 다 포함해 갖고 그런 쪽에서 지금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오픈 AI 수익이 2023년 말 16억 달러에서 현재 34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34억 달러는 지금 이제 이 페이백에 필요한 6천억 달러에 비해서는 너무 현저하게 규모가 작다는 거고요. 이 이제 오픈 AI, 그 챗 GPT를 우리가 살 때 소비자들이 이제 지불하는 가격, 이게 뭐 대략해서 이제 월 뭐 2만 원, 3만 원 뭐 이렇잖아요. 네, 22불. 예, 15불, 20불 뭐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지불하고 해서 얻는 혜택하고 그다음에 그 15불이나 20불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구독 그 서비스에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넷플릭스가 월 15.49달러, 스포티파이가 이제 우리 한국의 멜론 같은 겁니다. 이제 음악 듣는 거. 그게 한 12달러 되는데 그거를 지불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가치하고 챗 GPT의 동일한 금액을 우리가 이제 지불하고 해서 누리는 가치하고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챗 GPT의 동일한 금액을 매달 그 이제 지불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치가 그만큼이 되냐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다음 장에 보시면은 월별 챗 GPT 웹사이트 방문 수가 지금 이렇게 정체 상태라는 겁니다. 예. 이게 23년 4월 달에 이제 18억 명의 방문자 수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여기서 계속해서 늘어나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그냥 그 자리예요. 예, 보시듯이 이제 그런 형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되게 낙관적인 추정을 해서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같은 회사들이 AI 관련 수익에서 연간 10억 달러, 그러니까 한 14억 뭐 14조, 15조 정도로 벌어들인다고 하더라도 5천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거다. 5천억 달러면은 대략해서 한 700조 원 정도 되는 예, 손실이 발생할 거니까 이런 상태로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하는 이제 지적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AI 딥시크 관련된 얘기고, 다음 트럼프의 이제 캐나다, 멕시코 관세 소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5% 관세 행정명령을 서명했다가 취소했죠. 이제 한 달 동안 유예했죠. 유예했는데 이 캐나다, 멕시코 25% 하고 이때 이제 중국에 10% 이렇게 했는데 캐나다하고 멕시코의 25%는 지금 한 달을 유예를 해서 다시 한번 이제 협상할 기회를 줬지만 중국 10%는 취소를 안 했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 핵심적인 저 내용이 결국은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를 제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이제 중국을 제압하려고 하는 저번에 2주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제 최대 국정 아젠다는 중국 말살이다 하는 이제 그거하고 맞닿아 있는 거고요. 다음 장 보시면 본보기식으로 하려고 트럼프 했었고. 2주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트럼프 2.0의 핵심 정책은 딱 한마디로 중국 말살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고요. 다음 캐나다와 멕시코 25% 관세를 붙이는 이유에 대해 갖고 이게 이제 요거는 좀 정치 경제적인 이제 같이 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펜타닐과 아편 전쟁, 두 번째로 우회 수출과 초안전, 세 번째로 조세의 기착과 증가. 요 세 가지를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펜타닐 문제인데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이제 펜타닐 얘기하는 게 이제 트럼프가 뭐랄까 하나의 좀 핑계를 대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되게 이제 중국 정부의 관점에서 한국의 기사들이 쓰여지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저 펜타닐 위협은 되게 심각합니다. 저게 더 빅 이슈라고 이제 그 잡지에서 실린 거를 제가 갖고 왔는데. 이제 좀비 마약으로도 그렇습니다. 예, 좀비 마약으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 해에 그 미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 수가 3년 연속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10만 명이 넘은 사망자 중에서 70%, 3분의 2 정도가 펜타닐 과다 복용 때문이라는 거고요. 예. 이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최대 100배 더 강력한 합성 마약성 진통제면서 그러면서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예. 그러니까 뭐 구할 수 있으면 그렇습니다. 또 얼마든지 구할 예, 수 그렇습니다. 있는 예. 환경이라는 지금 거죠.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지금 중국이 미국을 이제 그 근본부터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 펜타닐이라는 이제 약물을 멕시코, 캐나다를 거쳐서 우회 수출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지 않으면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이제 지금 중국하고 손잡고 미국이 뭐랄까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데 이제 협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5% 관세를 물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그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그런 가치 평가는 이제 별도로 하고 일단 트럼프가 그렇게 생각하고 미국이 그런 정책을 이제 펼친다는 그 사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이게 결국은 이제 과거 중국이 청나라가 이제 서구 열강에서 이제 침탈됐었던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아편을 영국이 이제 이 뭐랄까 중국으로부터 이제 도자기라든지 차, 비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입하면서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그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영국이 고안해낸 게 인도에 있는 아편을 중국에 수출해서 그걸로 이제 이 돈을 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편에 취해 갖고 중국이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쭉 보다가 이제 그 중국의 한 관리가 이건 안 되겠다. 아편을 이제 그 중국으로 들여오는 거를 이게 뭐죠? 그러니까 단속을 하다가 그거를 빌미로 해서 제1차 아편 전쟁이 생겼고 그 이후에 이제 남경 조약이라는 이제 불평등 조약이 체결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홍콩이 그때 이 아편 전쟁 이후에 남경 조약에 따라서 홍콩이 영국한테 이양됐다가 그게 이제 120년 지나갔고 다시 이제 돌려받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중국이 당했던 거를 지금 이제 미국 쪽에 다시 이제 대가품하려는 역으로.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초안전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초안전이라는 게 이제 중국이 미국하고 대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정면승부, 이제 전쟁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걸로는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쓰자. 좀 이제 뭐랄까 비도덕적인 방법도 좀 같이 쓰자 하는 이제 그런 게 초안전인데 그 이란이 타깃 국가의 체제를 전방위적으로 약화시키는 게 그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깃
국가의 미국의 체제를 전방위적으로 약화시키는데 이제 이 펜타닐이라는 마약을 살포하는 건 아주 이제 유용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제 미국 트럼프는 이제 중국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하고 캐나다 쪽에 멕시코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외교부 라틴 아메리카 협력센터에서 작년 4월 18일 날 이제 한 건데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을 막아버리니까 중국이 구하내는 방법이 이제 FTA로 체결돼 있는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를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비아디가 멕시코 내 생산 공장 이제 해서 진출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웠고요. 이제 이거는 지금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해서 이제 중국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중국을 잡으려고 하는 말살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우회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 전체 제조업 수출량에서 미국의 수출 비중이 76%에 달하는 게 이제 다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예, 다음.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의 경우에는 최근에 1월 28일 날 캐나다에서 이제 Public Inquiry into Foreign Interference in Federal 해서 이제 이게 그 캐나다 이제 연방 정부 선거에 관련해서 외국 간섭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제 저게 핵심은 중국이 캐나다 정부 선거에 이제 캐나다 선거에 개입했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총리, 예. 저거의 일환으로 해서 이제 트리도가 최근에 이제 총리를 물러나겠다. 이제 1월 6일 날 발표했던 게 이제 이거하고 좀 연결돼 있는 거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세의 기착과 증가해서 지금 이제 많은 시간 분들 있으니까 하셔도 돼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제 관세를 물리게 되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또 미국에 수출하는 걸 통해서 이제 이익을 거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상장 기업 대다수는 수출 기업이니까 이제 타격 입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걱정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조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100% 이 뭐랄까 제품을 수출하는 돼서 다 부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쭉 넘어가시면 다음 장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세금 부과 효과가 관세는 수출 기업과 미국 소비자가 다 같이 나눠서 부담하는 거고요. 다음 장. 결국은 세금 부담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은 누가 더 탄력적이냐.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공급이 탄력적일 경우에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고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이 제품을 미국인 사는데 우리 말고 딴 데서 살 데가 없다 하면은 이제 관세를 백날 물려봐야 그거는 이제 미국의 소비자들이 다 부담하게 되고 그렇죠. 한국의 수출 기업은 전혀 타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K 반도체하고 K 배터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하고 배터리를 미국이 한국 건 안 사면 뭐 딴 데 살 거 없잖아요. 중국어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을 잡으려고 저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걱정할 필요가 사실 전혀 없는데 이런 얘기 나오면은 이제 덩달아 갖고 주가가 뭐 이틀 전에 많이 좀 빠지고 그랬었죠. 네네. 그런 이제 빠지는 게 이게 이제 이런 구조를 잘 이해 못하고 이제 시장의 오해에 따라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렇게 빠질 때는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뭐든지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점 논란 말씀해 주셨고 AI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세 이슈. 예.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K 반도체, K 배터리는 살 길이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제품이 유니크하게 이 회사만 만들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이제 범위적 누구나 다 만드는 거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이 입지나 지위나 그다음에 관세 때문에 받는 영향이 이런 부분들이 전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장악력이 중요한가 봐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K 반도체, K 배터리에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보여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박순효 작가님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 CCSI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수치로 표현한 것인데요. 쉽게 말해 사람에게 체감 경기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에 대한 기대를 조사해서 점수로 나타낸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매달 약 2,5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이 지수를 계산합니다. 질문 내용은 주로 가계 수입, 소비 지출, 경제 전망 등에 대한 건데요. 이를 종합해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심리 지수를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비 심리는 경제의 큰 축이기 때문이죠. 소비는 경제의 세 주체, 정부, 기업, 가계 중 가계가 주로 담당하는 경제활동입니다. 만약 소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생산도, 분배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총생산의 절반 가까이를 민간 소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심리지수를 통해 소비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예측하고 앞으로의 경기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기준점이 100입니다. 만약 100보다 크다면 소비자들이 현재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100보다 작으면 소비자들이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소비자 심리지수가 많이 낮아졌다면 사람들이 앞으로의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소비자 심리지수를 통해 기업은 앞으로의 판매 전략을 세우고 정부는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합니다. 개인도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예측하고 소비, 투자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가 무엇인지 이해되셨나요? 매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데요. 발표되면 이데일리 TV가 꼭 알려드릴게요. 내일은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마켓나우 2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은 AI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까지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해보시는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시청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